자, 일단 4장까지 끝냈고, 오늘 이제 챕터 5하고 6에서 공부할 게 많지가 않아요. 중량으로 별로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될, 그지? 다른 사항들 내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해왔으니까 이걸 보고, 그 다음 나머지 두 챕터에서 조금 알아야 될 만한 것들 체크하고 바로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내가 합리식이라고 해가지고 Q 이꼬르 CIA 360분의 1, 3.6분의 1 설명을 다 했죠. 그지? 이어서 같은 거야. 이어서 강우 지속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틀이 한번 보자고. 강우 지속 시간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좀 작다 화면이. 크게 띄울까? 어떻게 띄워? 시간 끌면 안 되는데. 보기, 화면 확대, 전체 화면. 쪽맞춤, 폭맞춤. 됐나? 됐지? 오케이, 좋았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가 왔을 때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수도하고 같이 배우는 거니까 잘 들어요. 이제 비가 오면은 여러 가지 차집 관거, 비라든지 우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들 이제 다른데 하수 처리장이라든지 이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비가 오자마자 그게 전부 다 똑같은 속도로 관을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전부 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처리장에 도달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지체가 생기잖아. 그죠? 먼저 들어오는 빗물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들어오는 빗물이 있을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자, 봅시다. 뭐냐? 자, 빗물이 배수구역의 어떤 그런 제일 먼 지점에서부터 하수 관고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유입 시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유입 시간이라면 제일 먼 거리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게 하수관으로까지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유입 시간이야. 쉽게 말해서 하여튼 빗물이 관으로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유입 시간이다. 됐고, 그거는 이제 지표 상태라든지 뭐 부배, 각 그 경사 말하는 거죠. 면적에 따라서 다르나 대체로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면 흘러 들어가서 다 관으로 이송시키게끔 설치를 해놓는다 이겁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서울은 뭐 특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 유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유하 시간이라는 게 나온 거. 한자도 되어 있습니다. 유하 시간. 유하 시간은 뭐냐면, 이거는 빗물이 내려가지고 관으로 딱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유입 시간이. 그게 아니고, 유하는 뭐냐? 관으로 들어왔어. 관으로 들어와가지고 관도 길이가 있죠, 그죠? 그렇죠? 그 관을 타고 쭉 흘러가는 그 시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빗물이 관으로 들어오는 시간은 유입. 들어와서 관을 타고 최종적으로 방류될 때까지 혹은 최종적으로 처리장에 도달할 때까지 흘러가는 그 시간은 뭐냐? 유하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유하 시간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입 시간하고 유하 시간이 다 있는데 그 두 개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유달 시간이라고 한다. 유달 시간. 알겠죠? 영어로는 좀 이상하지만 time of concent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유입 플러스 유하가 유달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 유달 시간이 뭐냐? 이렇게 보면 유달 시간은 유입 플러스 유하고 유입은 어떤 정의, 유하는 어떤 정의 딱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면접할 때. 알겠죠? 그래. 그리고 조금 더 있잖아. 이해를 돕자. 그리 보자고. 자, 여기 그림을 내가 다시 그려왔지. 자, 유입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수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로 치자. 한양대학교 에리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한양대학교에 여러 가지 관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간선을 깔아놨단 말이야. 비가 여기 다 와. 오면 내린 비들이 요 관으로 다 들어가는 시간들이 뭡니까? 전부 다 유입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수가 들어와서 관이 이렇게 있다 치면 이 관을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이게 바로 유하 시간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유달이라고 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식은 t. 자, 유달 시간 t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자, t1 플러스 v분의 l이다. t1은 유입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뒤에 있는 항, 이것은 유하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유하는 뭡니까? v 속도분의 관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물리식을 알고 있죠. 그죠? 거리는 뭐냐? 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그러니까 t는 v분의 s다. v는 같은 것이고 s가 뭡니까? 이 s 거리라고 하는 것이
유하는 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맞지? 오케이.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배웠고 또 친절하게 이제까지 내가 하나 적어왔어. 잘 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고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시험 다. 자, 보자고. 우리 학교에서 자, 강호강도 i가 주어졌다. i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한번 쭉 읽어봐. 자, example. i가 자, t 플러스 30분의 얼마입니까? 4100. 4100이라는 강우강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는 당연히 강우강도는 무조건 밀리미터 퍼 아워가 된다 했죠. 그죠? 네. 그리고 하수강도 길이가 10km야. 10km. 하수관 속을 흐르는 물의 유속이 얼마가 됩니까? 40m per minute. 이렇게 올라간다. 그 다음에 배수 면적 에리어가 5헥타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5헥타르. 그죠? 그랬을 때에 하수 관거 내에 흐르는 유량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컴바인 된 거냐 하면 지난 시간에 배운 합리식, 그죠? 어떤 지역에 비가 왔을 때에 그 지역에서 유출되는 유량 계산하는 게 Q 이꼬르 CIA였지, 그지? 그거하고 유입, 유달을 같이 응용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응용하기 같이 복합시킨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 좀 최종적으로 묻는 게 뭐야? 유량 Q를 묻고 있는 거지, 그지? Q. 그렇죠? 최종적으로 Q를 묻고 있다고. 그럼 Q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식을 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Q 이꼴 AV부터 시작해서 CIA 3.6분의 1 CIA 360분의 1 CIA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나? 맞아? 그래. 유출 계수를 내가 봤더니 유출 계수 C가 0.5. 이건 단위가 없지, 그지? 그래. 자, 그럼 Q는 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면적의 단위가 헥타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쓰라고 했습니까? 360분의 1이었지. 맞지?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봐요. 360분의 1 C I A 공식을 이용하면 저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진 식에서 알고 있는 거 C 알고 있죠? 그죠? 0.5 A 알고 있죠? 그죠? 모르는 건 뭡니까? I를 모른단 말이야. I. 그지? 근데 I는 어떻게 구하라고 돼 있어? I는 이러한 강우강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강우강도 식이 t 플러스 30분의 410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 t만 알면 되는 거죠. 이 t. 그렇죠? 그렇지? 근데 이 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시간일까? 무슨 시간이 되는 거야? 지금 관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관거 길이도 주고 그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 t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유입 시간이 되는 거야? 유하 시간이 되는 거야? 유달 시간이 되는 거야? 유달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지? 유달로 돼야 된다. 유달. 유달은 어떻게 된다? 유입 플러스 유하. 맞지?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유입 시간하고 유하 시간을 너희들이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자, 유입 시간은 8분으로 주어졌죠? 그냥. 그렇지? 남은 건 유달 시간이야. 유하 시간이야. 유하 시간. 유하 시간 어떻게 구합니까? T 이꼬르 V분의 S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V분의 S로 구한 식이 이렇게 해서 258분, 총 유달 시간이 258분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식에다가 258을 집어넣으면 I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지? 그럼 이제 다 구했잖아. 식에다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됐으니까 집어넣으면 금방 나온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봐.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분으로 계산한다? 아니지. 무조건 강우강도는 밀리미터 퍼 아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거에 단위에 맞추든 단위 맞추려고 하는 건 괜찮은데 임의로 분으로 해서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밀리미터 퍼 아워로 계산해야지. 여기 지금 이거 분하고 안 맞는 거 이거? 여기에 258 분이기 때문에 계산해봐라. 얼마 나와 한번.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래? 30 이게 밀리미터 퍼 아워다. T가 분이다. 이게 단위가 안 맞는다 이 말이구나.
한번 계산해 볼래? 나도 계산 직접 안 해봤는데. 258이 나와? 아니다. 14.24가 나오나? 4100. 그래. 14.24가 나와. 그럼 일단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네. 그대로 집어넣으면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볼게. 아마 요 4100, 요 i라는 강원도 식에 그런 것들을 보증해주는 값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만약에 14.24가 맞으면. 단위는 무조건 이건 밀리미터 파워로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돼야지 Q에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까? 요거만 조금 더 확인해볼게요. 아마 그대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좋은 질문이네. 14.24 그대로 나왔으면 아마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같아. 자, 됐죠? 자, 요거 예제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보자. 또 덥네. 설명을 하니까 좀 벗어야 되겠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비가 왔을 때 그게 이제 똑같이 다 하수관건해로 들어가지 않는다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된 설명으로 지체현상이라는 게 나와. 지체현상. 여기서. 자, 지체현상이 뭐냐? 자, 영어로 retard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이 나옵니다. 자, 보자고. 자, 그렇지. 아까 했던 설명과 이어지는 겁니다. 빗물이 동시에 다 모이는 일은 없고, 제일 멀리 있는 지점에서의 우수가 최후로 그 점을 통과할 때 이보다 가까운 지역에서의 우수는 벌써 그 점을 통과한 후이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죠? 만약에 관이 이렇게 있다. 그죠? 치면 비가 와. 그럼 이제 구멍이 다 일장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서 제일 가까운 데는 벌써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서 유출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이쪽에서 오는 것들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쭉 타고 오는 시간이 있잖아. 그죠? 그러한 현상을 지체 현상이라고 한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이 지체 현상을 우리가 왜 고려해야 되냐면, 자, 이럴 때 어떤 광대한 배수 구역 내에 최대 우수 배출량을 한번 계산해 봐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지체 현상을 고려한 것이 최대 유출량이 될 때가 있고, 혹은 말이야. 또 유입 플러스 유화를 해가지고 유달 시간을 갖다가 강우 지속 시간으로 해서 지체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쪽이 또 어떻게 보면 최대 유출량이 될 때가 있다 겁니다. 계산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큰 값이 나오는데 그 큰 값을 갖다가 우리가 취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지체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다음번 이 후자에 나오는 것이 그냥 최대 유출량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런데 지체 현상을 고려해서 계산해보면 후자보다 유출량이 크게 계산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는 큰 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값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체 현상을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현상이라는 게 뭔가? 지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럼 얘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우리 책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건 뭐냐? 자, 이건 뭐냐면 중소도시라든지 서울도 해당이 돼.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이 연평균 강우량이 1274 정도 됩니다. 밀리미터. 많은 편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게 계절별로 편중이 되어서 비가 오기 때문에 봄이라든지 가을, 겨울은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줄어드는, 그래서 가뭄이 잘 발생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1년 4계절 우리가 충분히 풍부하게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댐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물을 갖다가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시원아, 댐 만들어 봐라. 댐 만드는 거 맞지? 만들어야 되지, 그죠? 그러면 시원이가 금방 생각할 거 아니야. 만들 수는 있는데 얼마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 얼마나 만들래? 가능한 크게 팔아. 크게 팔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이렇게 땅값이 비싼데 계속 크게 팔 수가 있습니까? 계산을 해야 되죠. 도대체 얼마나 큰 사이즈로 어떠한 그 캐파로, 커퍼시티로 만들어줘야 되지 적절하게, 그죠? 부지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가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결정하기 위한 설명이 지금부터 이어진다. 그렇죠?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 그지? 시빌리언으로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만 하겠지? 하죠?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이제 이걸 갖다 해왔냐면 그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가정법. 두 번째, 이론법이야. 첫 번째 되게 쉬워. 첫 번째 식은 약간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이 반영된 경험식입니다. 경험식. 가정법. 알겠습니까? 왜 근데 가정법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냥 경험식이야. 그래서 주어집니다. C 해가지고 루트 0.8 곱하기 R 분의 5천 이렇게 주어졌어. 여기도 쉽지? 자, C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저수지의 캐파, 커패시티의 C겠죠, 그죠? 용량이다 이거야, 그죠? 요건 나중에 또 설명할게. 용량만 알아도. 1일 계획급 수량의 배수 이건 뭐냐? 설명 지금 할게요. 자, 용량인데 그게 무슨 뭐 단위가 몇 톤 이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이 값이 여기 나온 것처럼 167일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수도에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루에 정수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물의 양이 있죠. 물의 양인데 그 물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은 이런 것처럼 하루에 계획 급수량을 산정을 다 합니다. 정수장에서. 예를 들어서 중랑 정수장이 있다. 그럼 한양대 포함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내가 관장하는 지역의 인구가 뭐 10만 명이 있다. 100만 명이 있다 치자 이거죠. 그 100만 명이 하루에 써야 될 그런 양을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만 딱 만들어내는 거죠. 배수지에 넣어놓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일 계획 급수량이 나오고 그거에 곱하기 배수. 그죠? 그래서 167이 나왔다 하면 167일분의 1일 계획 급수량을 갖다가 만들 정도의 큰 용량으로 저수지를 팔아 이 말입니다. 167일분을 비축할 양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알겠지? 자, 그냥 뭐 심플하게 외우면 돼.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R은 연평균 강우량. 뭐 이게 주어지겠죠. 여기선 1135라고 주어졌는데 1200이라고도 주어질 수 있고. 그래서 계산하면 167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법으로는 하루에 배급해야 되는, 하루에 급수시켜줘야 되는 그런 계획 급수량의 167일 정도의 어떤 그런 크기로 저수지를 만들면 적당하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죠. 요건 좀 쉽지? 시험에 잘 안 나와, 요거는. 맞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자고. 요게 시험에 잘 나왔었죠. 요건 좀 크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일부러 너희들한테 한 페이지 안에 넣어주려고 내가 좀 줄여왔는데 다시 줄여야 되겠다. 한꺼번에 딱 하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거? 자, 보기. 다시 좀 줄여줄게요. 화면 확대해서. 100%. 됐다. 딱 들어가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설명이랑 그림이랑 여러분이 같이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줄였다. 보자고. 두 번째 방법이야. 저수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수지 용량을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서 이제 이론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리플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리플스 메소드. 그렇죠? 리플스 메소드. 리플스 메소드. 여기 있다, 그죠? 리플스 메소드. 일명 리플스 메소드다. 그럼 이거의 어떤 기본적인 그 컨셉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천에 유출량 누가곡선을 그려서 이것을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유출량 누가곡선은 뭐라고 하느냐? runoff mass curve라고 한다. 유출량 누가곡선. 그럼 뭐가 유출량 누가곡선이냐? 이거 뭐가?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작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자고. 자, 설명을 할게. 갑니다. 자, 이론법 리플스 메소드가 되고, 그 다음에 누가곡선, 유출량 누가곡선, runoff mass curve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과거 수년간에 걸친 매월 우량, 그러니까 비가 오는 양을 조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증발량이라든지 삼투 같은 손실수량도 조사다 해서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의 어떤 각각의 달의 유출량을 계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림과 같은 누가곡선, 이게 바로 누가곡선이 됩니다. 누가곡선. 자, X축은 시간이야, 달. 6월, 7월, 8월, 9월, 10월에서 쭉 달달달 쭉 가는 겁니다. 월별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바로 유출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흘러 들어오는 양,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양, 유출량이야. 그러면 봐. 시작해가지고 1년 동안 유출량을 그리면 이게 누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쭉 계속 누적은 어떻게 돼요? 계속 쭉 올라가는 커브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처음에 1월 달에 10이 왔다. 그럼 10일 베이스로 하고 2월 달에는 10 플러스 얼마, 또 그거 플러스 얼마 계속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곡선이 된다. 누적 곡선. 알겠지? 자, 보자고. 그래서 요 점은 5점이야. 5점. 원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유출량의 누가 곡선이다. 이거죠. 하천의 유출량이다. 근데 선생님 이게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줄어드네요. 이건 뭡니까? 계속 쌓이지 않고 가뭄 비도 더 이상 안 온 상태에서 물이 자꾸 스며들어가 없어지는 거겠지. 그지? 그런 경우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패턴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커브 자체가 실제 보통 하천의 전형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5점, 이게 5점이 되는 것이고 요 선 있지, 요 선, 그죠? 요 곡선이 바로 뭐냐? OA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의 유출량을 나타내는 누가 곡선이다. 됐지? 기억했지?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5점에서 이렇게 쭉 거의 직선으로 해가지고 B점까지 이어진 선, 여기 있습니다. 그럼 OA는 하천의 유출량을 나타내는 누가 곡선이고, OB는 뭐야? OB는 프로야구 구단이냐? 아니지. OB는 뭐지? 요거는 뭐야? 그렇지. 사람들이 있잖아. 매달 소비하는 그런 소비량의 곡선인 거야. 그래서 소비량 패턴은 거의 일정하죠. 그죠? 사람들이 물 쓰는 양을 평균으로 하면 거의 쭉, 누가량을 하면 쭉 계속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다 뚝 안 쓰는 경우가 있나? 그건 어떤 경우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지. 없을 때지. 그죠? 안 그래? 그래서 OB 곡선은 소비 곡선입니다. 소비 곡선. 누적 소비 곡선. 그러니까 누적이니까 쭉 증가하고 거의 직선 형태로 증가하는 겁니다. 됐지? 근데 OA는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된대요. 요 두 가지 곡선을 가지고 저수지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들이 생깁니다. 골들이 생겨요. 여기도 골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골이 생기고 또 위에도 뭐 골이 생기고 하겠죠. 그 생긴 골 중에서 제일 깊이가 깊은 거 그걸 찾아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대충 이런 어떤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산꼭대기에다가 산꼭대기에서 그죠? 여기 OB 곡선에 평행하게 대충 이렇게 쭉 그어봐요. 이렇게 대충 그어보라고. 그러면 이런 골들이 생기는데 육안으로 봐서 제일 깊은 골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제일 깊이가 깊은 곡선을 하나 찾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곡선을 보니까 I하고 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곡선, 이 구간이 제일 골이 깊네. 그죠? 제일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네. 요거보다 길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네 해서 이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찾았어 이제. 찾았으면 그 다음에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I하고 G라는 곡선을 우리가 그려냈어요. 제일 깊은 골을 찾았어. 그럼 여기에 제일 움푹 들어간 요점을 딱 찍습니다. G. 됐나? G점에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O하고 B하고 직선하고의 평행하게, 패러렐하게 그어주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요점에서 쫙 그어. 쫙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지? 자, 쭉 그어가지고 그 그은 직선이 OA 곡선하고 만나는 점을 찾습니다. 찾았지 여기? 그죠? H 찾았지 그지? 됐나? 자, 그럼 이 H점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Y축하고 수평, 즉 X축의 수직으로 그대로 내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내린 점이 뭡니까? 바로 K죠. 그죠? K점. 네. K점입니다. K점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K점에서부터 물을 갖다가 저수하기 시작해라 이겁니다. 시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6월이다. 앞에 5월이 있다. 그럼 5월 대충 중간쯤에 우리 지금 서울시에 누가 곡선 패턴하고 소비 패턴을 갖다가 봤을 때에 비가 많이 오는 해, 뭐 적게 오는 해 관계없이 그죠? 몇 년 동안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6월 직전부터 대충 물을 갖다가 저수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저수하느냐 이제 그림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위의 곡선은 저수하기 적당한 시점을 찾는 커브가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이 간 거야. 즉 K로 이때부터 저수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저수지가 2까지 올라가서 만수가 되었다가 다시 비가 안 오면 또 감소했다가 또 이렇게 또 만수가 되었다가 감소했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간다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용량은 자 미터 퍼 세컨드 Q의 용량 단위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용량은 여기에 30 곱하기 20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해주면 그런 어떤 톤의 단위를 갖다 갖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달러 바꿔준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한 20-30%의 여유를 더 줘라. 저수지 용량, 저수지 시점이 다 결정 났지만 보통 이래서 야 이것만 하면 돼, 100만 하면 돼 할 때 그렇게 100만 하지 말고 혹시 또 모르니까 한 곱하기 20% 곱하기 30%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저수를 하라 입니다. 밑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보라고. 자, 이건 뭐냐면, 자, 그래서 요 곡선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시간입니다. 유출량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소비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월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 밑으로 들어갈 때가 어떻게 돼요? 모자라는 양이 되겠지. 그지? 위에는 남는 양이란 말이야. 풍부한 양이고. 풍부한 양인데 요 빗금친 부분들이 모자라는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을 계산해서 그만큼 저수하면 된다. 이거. 근데 실질적으로 할 때 곱하기 1.2, 1.3을 해주라 이 말이야. 알겠냐? 알겠지? 자,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라고? 이론법이고 저수지 용량하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며 리플드 메소드라고 한다 이거야. 유출량 누가 곡선을 갖다가 또 기준으로 하고. 알겠냐? 됐지? 정리해봐. 벌써 알아듣겠나? 별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 너희들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처음에 X축은 시간, Y축은 유량, 그지? 그 다음에 소비 패턴 곡선, 그 다음에 유출량 누가 곡선 그려놓고 골이 제일 깊은 걸 찾아. 됐나? 거기서 OB 곡선의 평행하게 긋습니다. 그어서 OA하고 만나는 점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리면 그 시점이 뭐냐? 바로 저수를 시작하기에 제일 적당한 시점이다. 그때부터 하면 된다 이거. 알겠죠? 부정량만큼. 알겠지? 곱하기 양은 얼마? 1.2 곱하기 1.3 정도를 갖다가 저수시켜라. 시원 알겠어?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뭐 요 간단한 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만드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안 만들어봤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반을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면 난 한 4시간 반 정도 혼자 끙끙거려야 돼요. 이렇게 쭉 보고. 정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요거는 뒤에 나오는데 일단 먼저 내가 좀 설명을 하고, 그자? 그 다음에 책에서 한번 다시 중복 체크를 하자고. 자, 그림을 이제 여기서 좀 크게 해도 되겠다. 보기. 맞춤. 자, 상수도 관 접합 방식. 관을 무한정 길게 만들 수 없지. 그죠?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마 평생 안 될 거야. 이 지구상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짧게 잘라가지고 다 그렇죠. 그죠? 쭉 쌓아놓고 관을 갖다 있습니다. 조인트 시키는 거, 연결시키는 거죠. 그 연결시키는 방법 중에 볼트를 갖다가 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쫙 패킹 시키고 하는 그 방법 중에 대표적인 이 4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있다. 이거. 자, 이거는 뭐냐? 상수도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물. 우리 피부에 접촉해도 되는 물. 알겠지? 상수도관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접합 방식이다. 첫 번째, 미케니컬 접합이 있고, 두 번째, 플랜지, 세 번째, 뭐, 타이튼, 뭐 내면 접합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가장이 아니죠. 주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요 3가지 방법입니다. 요 3가지 방법. 알겠습니까? 요 3가지 방법이 되고, 아마 이 책에도 챕터 5인가 6에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오해도 할 수도 있고 이따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 말 이렇게 알아나 이거 뭐 영어지만 외래어가 됐지만 알아두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미케니컬 접합이 되고 플랜지 그다음에 타입입니다. 자, 미케니컬 접합은 이렇게 한다. 뭐 주철링이 있으면은 볼트를 갖다 끼워가지고 돌리는 거고 플랜지는 양쪽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패킹이 중간에 들어가죠, 그죠?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플랜지. 그다음 이렇게 끼워지는 것은 미케니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타이튼 접합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그림을 봅시다. 이걸 뭐 타이튼 접합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내면 접합 뭐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고 이따가 다시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요거는 좀 알아둬야 돼. 더 중요한 것. 자, 마찬가지로 관도 엄청나게 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접합 방식을 갖다가 적용하는 것처럼, 그죠? 관에도 중간중간에 물의 흐름을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는, 혹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중간에 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바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밸브다, 밸브. 밸브지, 그지? 중간에 밸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터졌다. 그러면 상수도관 나머지 관들을 다 잠그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 밸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죠. 네. 그래서 상수관에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제수씨, 형수씨의 제수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물을 제어하는 밸브다. 제수 밸브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유지관리상 필요에 설치하고 통수량을 제한하거나 사고가 있을 때는 즉시 잠궈서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밸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을 제어하는 거야. 딱 닫는 거지. 그 밸브가 상수도 급수관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알겠냐? 이게 제수 밸브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공기 밸브. 공기 밸브는 이거 어떻게 돼요? 작업을 하거나 처음에 물을 흘려주거나 혹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관이 터져가지고 새로 이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물을 통수시켜줄 때 공기가 중간에 혼입될 수가 있죠. 그죠?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캐비테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떻게 돼요? 또 물이 잘 안 빠질 수가 있는 거지. 압력차가 생겨가지고. 그죠?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런 거는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다 그 온수 보일러로 이렇게 난방이 돼 있었죠. 뭐 하여튼 중앙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클 때만 해도 집에 이렇게 한 기퉁에 가면 물을 빼는 에어를 빼는 그런 호스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쫙 빼줘야지 공기가 쭉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보일러의 파이프에 뜨거운 물이 잘 들어가지고 방이 뜨뜻해져. 알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다. 그게 바로 공기 밸브다. 됐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니토관. 이거 일본의 어떤 그런 그 용어를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옮긴 거예요. 니토라고 하는 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알겠어요? 니토관이다. 찌꺼기 배출관이라고 써놨죠. 그죠? 자, 니토관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뭐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곡선이 많이 생기죠. 그럼 그 곡선이 생기는 부분에 어떻게 밑에 부분에는 중력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많이 쌓이겠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배출시켜주기 위한 관이 뭐냐? 바로 니토관이다. 찌꺼기를 갖다가 청소해주는 관이다.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체크 밸브는 뭐냐? 자, 외워두기 바랍니다. 압송 중에 정전이 되면 물이 역류하여 펌프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 자, 펌프를 이게 지대가 안 맞아가지고 원래 물이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밑에서 위로 올리는 경우는 생깁니다. 그죠? 그 배가 안 맞아서. 그럼 펌프로 확 올려주는데 뭐 365일 뭐 전기가 계속 들어오나 정전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팍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역류해서 펌프에 물이 잘못 들어가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펌프가 막 올라가다가 전기가 스탑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체크 밸브가 작동돼가지고 물을 딱 차단시킵니다. 펌프에서 앞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체크 밸브다. 알겠죠? 즉 물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가 뭐다? 체크 밸브다. 제수 밸브가 아닙니다. 그죠? 물의 역류 방지는 체크 밸브다. 오케이. 근데 이 설명이 이 책에는 없어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안전 밸브, 감압 밸브, 뭐 소화전 여러 가지. 소화전은 길 가다가 보이죠, 그죠? 소화전 쭉 올라와 있는 거 그런 것들. 소화 형수. 그다음 안전 밸브는
이상한 수압이 생기고 또 관의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물을 배출하여 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밸브이다. 이상적으로 이게 마노미터라고 프레셔 게이지 달아놓고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게 막 올라가.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순간에는 밸브가 자동으로 팍 열려가지고 물을 대기하고 같이 맞춰져 버린다 이거죠. 막 다른데 압력이 확 올라가서 팍 터지거나 아니면 이게 엄청나게 감압이 돼가지고 속도가 확 빨라지거나 그런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전 밸브, 감압 밸브다. 이런 것들은 상류부의 고압수를 저압으로 변화시켜서 하류로 보내는 밸브가 감압 밸브다. 뭐 이런 것들이.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 온 보충 자료는 요게 답니다. 다운받아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북 갑시다. 텍스트북에 챕터 5, 오늘 챕터 5 나갈 차례인데 한번 봅시다고. 별로 특별히 많이 볼 건 없어요. 중요한 것만, 중요한 것도 몇 개 없더라고. 챕터 5가 자, 워터 퀄리티가 나옵니다. 111이니까 좀 더 이거. 아유, 저 차들이 지나가니까 시끄럽네. 아, 지난 시간에 요거 하나 얘기 안 했구나. 챕터 4에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환경공학 개론 시간에 아마 들어봤겠지만 또 들을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봐.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 100페이지네, 100페이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책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호수가 있잖아. 우리나라는 깊은 호수가 있나? 제일 깊은 호수가 어디고? 너희들이 데이터로 자주 가는 춘천에 있는 무슨 소양강댐인데 거기가 제일 깊냐? 그렇지? 닭갈비도 먹고 그자? 맛있지? 침 막 생기네. 하여튼 anyway 호수가 있잖아.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호수는 그렇게 깊진 않아요. 얕아 대충 다. 근데 저기 오데오라든지 그자? 러시아에 있는 무슨 바이칼호 이런데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에 있는 비와코라고 합니다. 비와코 근처에서 내가 공부했어. 바로 알겠어? 거기 오사카 교토 옆에 가면 오츠에 비와코라고 정말 큰 거 있습니다. 가보면 진짜 보면 진짜야. 보면 끝이 안 보여. 그냥 수평선이야. 수평선 다. 바다죠. 얼핏 보면 그죠? 냄새 맡거나 이렇게 맛보지 않으면 바다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호수예요. 진짜 호수예요. 걔들은 혜택 받은 거죠. 그만큼 풍부한 수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크고 깊은 호수에는 어떻게 됩니까? 표층하고 저 밑에 있는 바닥 저층까지 해서 온도차가 꽤 납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네. 그래서 온도차가 나가지고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적당한 깊이에 따라 가지고 이게 층이 생깁니다. 호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층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tratification, 성층 현상. 알겠습니까?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지? 제일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아 있고 제일 가벼운 게 제일 위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층에 따라서 살아있는 그런 생태의 생물 지표들도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는 일단 뭐 제로에서 한 80피트까지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더 깊다고 봐도 돼요. 더 깊다고 봐도 되고. 자, 보라고. 자, 일단 제일 왼쪽부터 먼저 보면 자, 이게 표층에서는 0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에서의 온도가 0도씨. 언제? 이때. 자, 윈터입니다. 윈터. 겨울에 제뉴얼이 1월 달에 보면은 표면의 온도가 바닷속보다 더 낮나 높나? 높아. 높아? 0도, 2도 돼 있잖아. 표면이 더 낮죠? 왜? 겨울은 춥잖아. 표면이 더 춥습니다. 맞지? 선생님이 졸고 있었지. 춥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때요? 춥기 때문에 얼음이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얼어? 위에서부터 얼지? 만약에 밑에가 기온이 더 낮아가지고 밑에가 더 낮으면 어떻게? 밑에서부터 얼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 다 죽지? 돌아다니다가 얼어버리면 물고기가 얼어버려요. 못 움직여. 알겠나? 신의 섭리죠. 좋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겨울에는 표면이 더 춥습니다. 그래서 표면부터 얼음이 얼어가지고 점점 추워지면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 그래서 겨울에는 이게 0도씨야. 안에가 2도, 즉 표면이 더 춥습니다. 근데 계절이 바뀌어. 겨울 다음에 뭐야? 봄으로 됩니다. 자, 봄으로 가는 거야. 스프링으로 간다. 가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저 밑에 있는 저층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보다 표층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면에서 0도씨에서 온도가 올라가서 4도씨까지 금방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4월 달에 봤더니 표면이 4도씨가 되고 그 밑에도 4도씨 되는데 이게 더 빨리 올라간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물은 언제 몇 도씨일 때 밀도가 제일 커? 0도씨가 아니라 4도씨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2도씨 그대로 있어. 바닥은. 알겠나? 위에가 먼저 4도씨 가버리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에가 무거워졌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뒤집어집니다. 그 현상을 뭐라고 한다? 턴오버라고 한다. 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이 전도되면 어떻게 돼요? 수질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좋아져. 아닌데. 확률 50%도 이렇게 못 맞추면 어떻게? 물이 뒤집어지면 물이 혼탁해질 거 아니야. 그지? 물이 뒤집어지니까 혼탁해지면 수질이 나빠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아도 설명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도현상이라든지 호수의 성층현상 관련지어가지고 왜 전도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에 나온다? 전도현상 알지? 예. 뭐야? 물이 뒤집어지는 거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상군이 설명을 촉촉촉촉 해야 된다. 알았지? 설명 다 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도현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깊은 호수에서? 봄. 그 다음에 가을. 오텀 여기 있네. 오텀. 봄하고 가을에 일어납니다. 봄하고 가을에.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가 사실은 수질이 제일 안 좋아요. 알겠습니까? 됐지? 여러분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기 하천 중랑천 옆에 흐르지? 이 언제 제일 수질이 안 좋을까? 이거는 전도현상과 관계없지? 얕잖아. 얕은 건 전도현상 관계없습니다. 뭐야? 얕으면 어떻게 넣어? 표층의 온도나 밑에 저층의 온도나 똑같은 거야. 그지? 성층도 안 생기고 전도가 없다. 이거는 깊은 호수야, 깊은 호수. 그럼 자 우리나라 같은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수질이 제일 안 좋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상식적으로. 시완. 넌 언제라고 생각하고 싶냐? 여름에 왜? 그냥 여름에 덥고 땀나고 하니까 짜증나고 하니까 여름에 좀 더러울 것 같아. 그지? 땀도 많이 흐를 것 같고, 그지? 좋아. 형아. 여름. 이유는? 같은 이유? 더워서. 철순아,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여름이야. 의리야? 의리? 피서객이 많아서 그래 그 이유가 될 만하다. 그죠? 피서객이 많으면 먹고 버리는 게 많으니까. 그지?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을 것 같다. 이유가 되죠? How about 현정은 너의 생각은 어떠냐? 봄? 왜? 그냥 좀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서? 봄 좀 안 좋을 것 같아. 세연 여름? 다시 여름이구나. 봄과 여름 말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봐. 압둘라이 어떻게 생각해? fall. 가을. 또. 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고 다 의미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answer는 뭐냐면은 answer는 뭘까? 겨울입니다. 윈터예요. 이상하다. 왜 그렇죠? 왜? 자, 하천은 그죠? 일단 여러분들 하천에 무슨 오염물질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 하천의 어떤 수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오염물질의 더 이상의 유입을 차단함과 동시에 하천의 유량을 올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즉 그게 무슨 말이냐? 희석을 시켜줘야 되는 거야. 섞어준 물 타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오염물질 농도가 낮아지겠죠. 희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겨울철에 비가 제일 안 오기 때문에 희석이 제일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름은 비가 많이 오지. 비가 많이 와서 흙탕물도 같이 쓸려 들어오지만 흙탕물 말고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유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희석이 많이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겨울철이 제일 오염도가 심하다. 이런 건 책이 안 나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야. 겨울철이 일반적으로 오염도가 제일 심하다. 이거죠. 겨울철이.
자, 그래서 요 책에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이제 4장 끝났어. 4장 넘어가고, 지하수 관련된 건 다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챕터 5하고, 6하고 같이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자, 어떤 거, 워터 퀄리티 얘기하고 있는데요. 워터 퀄리티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올라갔나? 워터 퀄리티 얘기하고 있고, 물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그런 올게닉 머티리얼, 유기 물질들도 있고, 여기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노게닉 케미컬도 많다 이거죠. 이노게닉 케미컬. 이노게닉 뭐라고 해놓? 무기라고 했지, 그죠? 무기는 뭐야? 화합물 성분 중에 C가 없는 게 무기입니다. 유기는 C가 포함된 것이고. 아직까지 찾고 있어?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 불러줄게. 115. 115입니다. 자, 이노게닉 케미컬즈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노게닉 케미컬즈의 대표적인 것이 뭐 여기 안티모니, 그 다음에 아르세닉, 바리움, 뭐 이렇게 베릴륨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카드뮴, 그죠? 납, 니켈, 뭐 셀레늄 다 나오는데, 자, 이제 주로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처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알제닉이죠, 알제닉. 알제닉 우리나라 말로 한번 보고. 그렇지, 비소야, 비소. 비소. 여러분, 비소가 옛날에 왜 우리, 여러분 사극 보지? 사극에 보면 사약 봤잖아, 사약. 사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어가지고 오염을 일으키고, 또 이런 것들을 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병을 유발시키는데, 자, 대표적으로는 수질오염 사고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이노게닉 케미컬즈에 의한 거. 여러분들 그, 옆 나라 일본을 보면, 일본에, 자, 이타이 병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이 1960년대에 엄청난 공업화로 인해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역시 경제 논리에 의해가지고 나머지 어떤 거에 신경을 못 쓴 거야. 폐수들 나오면 그냥 그걸 다 강으로 바로 다 버려버렸어요. 안전한 줄 알고. 응?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섭취해가지고 피해본 적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본 것도 있죠. 뭡니까? 일본 사람들 생선 엄청 좋아해. 정말 좋아한다. 생선 좋아하는 친구도 있나? 안 좋아해? 안 좋아하나? 좋아해? 시원이 좋아하나? 그렇지.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진짜 좋아합니다. 물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물고기를 많이 먹는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되나?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거죠.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타이 병도 있고 미나마타 병이라고 있습니다. 이번 애들은 겨울에 여러분 꽁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꽁치를 산마라고 하는데 꽁치 이렇게 겨울 되면 통통하게 살이 익어요. 여러분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살쪘지? 그때처럼 진짜 통통하게 살이 쪄 있거든? 그거를 구워가지고 그 내장까지 같이 씹어 먹습니다. 내장이 쌉쌀하잖아. 같이 먹으면 맛있어. 먹어봐, 나중에. 고기에 어떤 그런 타박타박한 것도 있지만 내장에 그런 쌉쌀함이 섞여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술안주로 진짜 좋아. 맥주 안주로. 그 다음에 뭐, 정종 같은 거, 그죠? 하여튼, 그런데 그 생선에 많이 오염이 되고 생선을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이타이 병이라고. 이타이는 일본 말이 이타이가 아프다. 엄청 아파요.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아파. 서 있지를 못해요. 아파서. 누워있어도 그냥 아파. 온몸이 다 아파. 그래서 이타이 병입니다. 이 이타이 병의 주요 원인 물질이 뭔지 아세요? 오, 잘 아네, 민구. 카드뮴이야, 카드뮴. CD, 카드뮴을 갖다가 사람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공장에서 나온 폐수에 의해서 많이 사람이 감염이 된 거죠. 미나마타는 뭡니까, 이거는? 그렇죠. 수은입니다. 이게 바로 물고기에 의해서 주로 감염된 거다. 그래서 물고기가 먹은 거를, 감염된 거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이올로지컬 컨센트레이션, 생물 농축 들어봤죠, 그죠? 농축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게 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수은이야. 미수,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그죠? 이타이는 카드뮴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제거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노랗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알제닉이 뭐야? 알제닉이 어떻게 돼요? widely distributed. 물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제닉이 어느 나라에 주로 많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발도상국 굉장히, 거기는 우물을 많이 사용하거든, 우물을. 근데 그
우물 속에, 지하수 속에 이 알제닉이 비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나도 강원도에서 왔지만은 강원도 근처에 가보면 여러 산이 좋잖아. 거기에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죠? 근데 굉장히 깨끗하긴 하지만 의외로 광산 같은 주변에서 나오는 물 옆에는 비소가 많이 포함된 그런 물도 있다, 이거. 알겠습니까? 비소. 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이 피부가 다 썩죠. 썩습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뭐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 하죠, 그죠? 하는 게 주로 뭐냐면 우물 먹는 우물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다른 어떤 정수기로 대체시켜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는 이런 지금 나중에 너희들이 배워야 될 그런 하이테크가 필요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하이테크로 만든 그런 좋은 거 갖다 줘도 돌릴 수 있는 전기를 꼽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가서. 그죠? 없죠? 사람 인력으로, 무동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게 잘 되는 겁니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적정하다. 하이텍이, 뭐, 하이텍 기술이나 뭐 로우텍이 아니라 적정한, 그 현재의 제일 적정한 기술이다 해서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적정 기술을 하려고 해도 하이텍을 알아야지 적정 기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알제닉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그죠? 납 중독, 뭐, 코포 구리죠, 그죠? 구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무기 물질들은 약간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대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셀레늄 같은 것들 약간은 필요해요. 셀레늄이 오히려 없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올게닉은 주로 뭐냐 하면, 자, 볼라타일이다. 볼라타일. 휘발되는 거,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다. 이겁니다. 그죠? 올게닉. 그러니까 주로 냄새나는 것들이죠. 그죠? 냄새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물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빌 앤 인바이러멘털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시빌에는 전부 다 물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 물. 우리 물을 다루잖아. 수리수문도 하고, 그지? 댐도 만들고.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그건 전부 다 양적인 것을 갖다가 관장하는 것이고, 양을 하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됩니까? 질, 퀄리티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자원이라고 하죠. 양질의 수자원. 퀀티티, 퀄리티도 되고 아니면 굿 퀄리티라는 의미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뭐죠,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산업 발전하기 전에 하천에 존재했던 그런 오염물질 성분이랑 지금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저 하천으로 계속 배출하는, 그죠? 디스차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되게 다양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약성물질, 약, 아스피린, 그죠? 이런 것들, 감기약, 놓고 그대로 다 나가죠, 그죠? 그죠? 여러분들 소변을 갖다가 여러분들 변기에만 보나? 아니죠? 아닙니다. 어린애들은 뭐 변기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보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다 보는 거지, 그죠? 소변 같은 거. 대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수 속으로 이런 강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 그래서 약성 물질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처리 기술, 그 다음 처리 같은 걸, 모니터링을 쭉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 그 다음 요거. 시간이 어떻게 되나? 자, 여러분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disinfection byproduct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인수. disinfection byproduct가 뭐야? 자, 영어로 애들은 많이 줄였어, 저거도. DBPS. 이 DBPS가 나오면 disinfection byproduct. 말 그대로 소독 부산물. 알겠나? 소독 부산물이야. 자, 환경은 상하수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다 이해하면 돼요. 소독 부산물은 뭐야? 소독을 함에 따라서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지? 자, 소독 어떻게 하냐? 염소 처리하잖아. 그럼 염소 처리해가지고 디스인펙션, 살균 다 했는데 그걸로만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독을 하고 나서 그 약품하고 결합해가지고 오히려 수중에 발암성 물질이 생겨 있더라 이겁니다. 그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소독 부산물, 디스인펙션, 바이프로덕트라고 한다. 자,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독 부산물이 뭐냐 이거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THM, 트라이할로메탄, 트라이할로메테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트리할로메탄 이렇게 해요. 트리할로메탄. 이게 엄청 생긴 거야.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자, 소독은 대표적인 소독제가 염소입니다. 염소로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제를 넣기 전에 그죠? 어느 정도 물속에 용전되어 있는 유기오염 물질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 전에 많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의 유기물질들이 없는 상황에서 염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염소 넣기 전에 유기물질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물속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유기물질하고 이 염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트리할로메탄 같은 것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존 유기물질과 함께 어떤 거죠? 또 브로마이드 아이온, 브로미온 이거죠. 브롬. 여러분 브롬 기호 이거지. 브롬. 그지? 브로미온들. 브롬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아이온 같은 거, 이런 것들, 요오드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것들이 막 결합해 가지고 트리할로메탄 같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생기는 수가 있대요. 실제로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기물질을 많이 처리하고 혹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소독하지 않고 먼저 소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소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할로겐 화합물질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실제 소독할 때 염소를 어떻게 넣어요? 염소 가루로 넣어주나, 염소 액체로 넣어주나, 염소 가스로 넣어주나? 정수장에서 소독할 때 어떻게 넣어줄까? 시원이 같으면 가루로 뿌리겠지. 가루 확 뿌리고 싶나? 뿌리다가 다 네 코로 다 들어간대 날아가지고. 네가 소독된다. 네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염소 기체로 넣어줍니다. 기체. 염소 우리 액체 탱크 같은 거 있지? 질소, 액체 산소, 액체 질소 같은 거 봤지? 그건 어떻게 돼요? 고압을 주게 되면 헨리 법칙에서 막 녹아 들어가잖아. 액체가 돼 있잖아요. 그 압력을 딱 다시 낮춰주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다시 기체로 확 나옵니다. 그럴 때 그걸 물속에 딱 넣어주면서 기체 확 공기로 반응하면서 염소가 들어가요. 그렇게 주로 해왔죠. 그죠? 가루 뿌리면 큰일 난다. 뿌리다가 니 코 다 들어간다니까. 염소는 여러분들 염소 기체 맡아본 사람 있어요? 없지? 졸려? 한번 맡게 해줄까? 확 정신 확 든대. 염소 여러분 염산 있지? 염산을 그냥 물에다 확 부어봐. 어떻게 돼? 쫙 기체가 납니다. 왜? 염산은 스트롱 애시드야. 강산이야. 강산. 알겠나? 강산인 거야. 강산은 진짜 말 그대로 딱 닿는 순간 자기를 갖다 다 반응시켜 버린다 보다. 이게 엄청나게 반응력이 좋은 거지. 그지? 전부 다 해리가 되는 거야. HCl 염산은 물하고 딱 넣죠. 그럼 나는 한 놈도 안 남기고 나는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다 해리 돼 버립니다.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강산이라고 해요. 면접에서 강산과 약산의 차이점이 뭐지? 정의가 뭐지? 센 놈들은 강산인데 염산 같은 것들. 약한 산은 약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 많이 못 받죠. 강산과 약산의 정의는 뭡니까? 강산은 전부 다 반응물하고 반응해서 전부 다 이온화되는 게 강산이고, 약산은 뭐야? 일부만 이온화되는 게 약산인 거예요. 어떤 게 약산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식초, 아세트산, 초산 있지, 그죠? CH3COH 이런 것들은 약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또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물에 부으면 있잖아. 빡 기체가 나. 그게 무슨 기체? 염소 기체인가, 염소 기체. 그거를 맡았다. 하루 종일 뭐 하죠? 하루 종일. 그래서 유독가스, 염소는 유독가스. 여러분 맡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염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게 가스 상태로 돼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해가 생깁니다. 죽어요. 쓰러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인부들이 그 염소 소독하다가 그 오퍼레이트 하다가 그죠? 가스 맡아가지고 픽픽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정수장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디스인펙션, 바이 프로덕트 얘기했고, 좀 갑시다. 그 다음 뭐 미국에 관련된 무슨 뭐 액트 이런 것들이, 이런 건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끝이다. 5장 끝났죠? 5장 끝났고. 자, 그 다음 6장으로 가자. 6장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는 따로 나중에 내줄게. 시험 치고 나서 해도 되고. 자, 6장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워터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해가지고, 자, 물을 갖다 이제 배급해주고, 말 그대로 급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급수 시스템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밸브, 체크 밸브, 감압 밸브, 뭐 이런 것들, 제수전,
그죠? 제수 밸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좀 나오는데 그 설명을 잠깐 보고 가자고. 여기 책에 GDP 나오는데 GDP는 뭡니까? gallon per day, gallon 그죠? 리터 per day로 애들이 안 쓰는 거야. 근데 이 책은 친절하게 써주네. 다행히. 다 얘들은 미국 단위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들 내가 아까 보여준 보충 자료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또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 그 다음 여기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쭉 넘어가요. 넘어가서 쭉 가서 이제 밸브 이야기 나온다 한번 보자. 자, 이게 아까 그 밸브다. 밸브죠, 그죠? 141페이지 나오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 좀 더 이건 그림으로 나와 있어, 그죠? 이게 A, B, C 해가지고 상수간의 어떤 그런 접합 방식. 아까 접합 방식 4개 있었잖아. 미케니컬 접합, 또 타이튼 접합, 또 하나 뭐 있었노? 플린지 접합, 미케니컬 접합, 플린지, 타이튼, 내부 뭐 접합, 뭐 이렇게 4가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는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첫 번째 A가 컴프레션 타입에서 슬립 조인트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타이튼 접합, 타이튼 접합입니다. 타이튼 접합. 그리고 두 번째, 요게 그림 아까 A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이게 뭐냐, 미케니컬 조인트입니다. 아까 내가 보충 자료 만들었던 A. 요게 미케니컬 조인트. 그 다음에 C가 둘이 같이 갖다 붙이는 거니까 플린지 접합이다 이거죠. 중간에 고무링이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서. 됐죠? 요런 방법으로 접합시키거나, 요런 방법으로 접합시키거나, 아니면 요렇게 접합시킬 수도 있다. 3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다시 정리해 온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 뭐 관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상수도 시설에서 이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물을 갖다 이제 배급해 줄 때, 이송시켜 줄 때 관이 있잖아. 그럼 그 관에 있잖아. 주 재료, 관의 종류. 어떤 관의 종류가 있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상수도 관입니다. 관의 어떤 소재,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덕타일 주철관이요. 덕타일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입니다. 덕타일 주철관이 많이 씁니다. 자, 나머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질, 염화비닐, 콘크리트관, 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강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뭐냐? 덕타일 주철관이 많이 쓰인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부식에도 강하고 어느 정도의 강성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덕타일 주철관 아마 너희들 나중에 4학년 돼가지고 뭐 기사 공부 하다 보면 책에 잘 나올 거야. 알았지? 꼭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좋지? 요거 하나 뭐 종강했냐 왜 그래? 이거 하나는 설명을 할게. 이건 뭐 똑같은 건데, 자,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있잖아. 물의 어떤 소비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똑같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갈 때, 회사 갈 때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밥 먹기 전에 씻고 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알겠나? 그 패턴을 나타내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수업할 때 또 보충 자료 하나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또 책에 없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이제 저수지 용량 결정할 때 가정법이라고 해가지고 C 이꼬르 루트 뭐 이렇게 계산한 거 있었잖아요, 그지? 근데 거기 보면 1일 계획급 수량의 뭐 배수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죠? 1일 계획급 수량이 뭔지, 1인 최대 급수량이 뭔지, 1일 평균 급수량이 뭔지 이런 것들이 용어가 좀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올려가지고 설명합시다. 혹시 여기 있는데 내가 빠뜨렸나? 아니지? 그거는 3회다. 3회다 했는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요거도 해서 다 끝난 겁니다. 없어요, 이제. 6장 끝. 자,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7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6장까지 다 끝낸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지? 내가 해준 것만 하면 돼. 내가 해준 것만. 해준 것만 하면 되고, 7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자, 챕터 7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면 169페이지네. 자, 워터 프로세싱입니다. 자, 뭐냐? 실제 이제 정수장으로 들어갑니다. 정수장. 알겠죠? 그죠? 정수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수장에서 있는 그런 우리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정수 프로세스. 그 다음 각각의 어떤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유닛, 오퍼레이션 기술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다 한다. 그래서 요 7장은 여러분들이 참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새로운 용어들이. 그래서 한번 보고 잘 알면 제일 좋은데 자꾸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꾸 읽으면서 용어들을 갖다가 좀 친숙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4학년 때 수처리도 나오고 또 뭐 대학원 가게 되면 계속 배우게 됩니다. 이어서 시리즈로. 알았지?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